예, 지금부터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수 교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이 모임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어떤 친숙성과 함께 경제특구라는 것이, 통일경제특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조금 전 발표에서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개성단이 갖고 있는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가치들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미래를 미리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봄과 함께 남과 북도 73년의 구조를 벗어던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걱정 말고 좋은 미래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차분히 준비하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또 네 분의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아서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16시에 정확히 끝내고 떠나겠습니다. 따라서 네 분의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10분 이내로 꼭 토론의 말씀을 주시고, 장황한 보충 설명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특구 법이 어떻게 하면 내실을 갖추면서 통과돼서 우리의 미래의 준비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비중을 두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토론을 하여 주실 네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분을 한 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박수를 쳐 주십시오. 첫 번째 토론은 세종연구소 양운철 부소장님. 네. 다음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다음은 국토부의 손덕환 지역정책과장님. 다음은 경기도청의 통일분야 전문가인 임정관 박사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딱 10분 미만으로 해주시면 마지막에 한 4, 5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제자분들께 토론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간단히 듣고 총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운철 부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연구소 양운철입니다. 이제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앞두고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이것을 토론을 부탁받았을 때 통일경제특구에 관한 건데, 이제 법에 관한 논쟁이 전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래서 오늘 두 분 발표자는 굉장히 발표를 잘 하셨지만 주로 이제 어떤 남북 협력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이 경제특구법의 좀 골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논의를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체가 너무 긍정적인 요인만, 순전히 경제만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스무스하고 투자를 하면 잘 되고 이렇지만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상당한 정치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다 잘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정치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요인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작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 거의 이제 탄핵될 때쯤 매일경제신문하고 이제 큰 회의를 했습니다. 신라호텔에서. 그때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대북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지에 반대 1위와 찬성 1위가 전부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거의 한 30대 중반 정도로서 약간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은 개성공단의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그것이 국민들이 느끼는 그 이제 정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대립적인 요소가 강한, 그래서 경제적 특구법을 만약에 우리가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물론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을 상당히 가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토론문에 잠깐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북한과 우리, 남한이라는 어떤 약간 대립적인 정체성을 좀 고려한 어떤 약간 대립되는 뭐 상상의 공동체, 김태한 국립외교원 교수가 주장한 것이 있고 또 미국 이제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빗 강이라는 교수가 말씀하기는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너무 강대국 틈바구니 이제 사이에서 자꾸 눈치만 보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긴장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정상 국가는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북한은 극히 정상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북한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또 입장도 있고 또 서울대학의 지리학을 하는 박배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70년 이상 단절된 남북한 국경선을 이제 만약 특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떤 DMZ 같은 거에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각들을 잘 취합을 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뭐 헌법에 이제 서문이 중요하듯이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특구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면 남북한 경제 공동체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제가 30년 가까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글을 보면은 1990년대 중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론적으로 하고 뭐 특구를 만들고 하는데 항상 1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정은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넘어선 게 개성공단의 이제 설립이었고 또 그 후로도 좀 잘 되는 듯하다 이제 북한 핵 문제로 다시 중단되는. 그래서 경제 특구가 굉장히 좋지만 우리 정부가 옛날 3단계 뭐 통일론 뭐 또 김대중 대통령 그 후로 계속되는 모든 정부의 그 대북 정책과 통일에 있어서의 남북한 경제 공동체가 굉장히 좋은데 이건 개념 자체가 북한을 자극하지도 않고 이것과 경제 특구와 무슨 그렇게 유사성이 있고 차별성이 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이 해외 사례를 말씀드려줬는데 저는 경제 특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인데 중국이 이제 70년대 경제 특구를 선포했죠. 우리가 잘 아는 심천, 셴젠에다 이제 경제 특구를 했는데 중국이 뛰어난 점은 뭐냐면 당시 경제력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모든 초기 투자 비용을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없는 돈을 전부 모아서 그걸 기반 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화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쇼 윈도우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해외 이 기법을 받아들이는 이제 윈도우 역할을 하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물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지만 이것이 특구라기보다는 그냥 임가공을 생산한 하나의 아주 독립된 고립된 지역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특구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면을 우리가 상당히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구가 또 성공을 하려면은 이제 개성공단 같은 우리 사례를 보면 초기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부터 모든 걸 우리가 다 설치를 하고 기반 시설을 닦았는데 향후 이제 이것이 확대가 돼 갖고 특구가 활성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초기 부여용을 과연 누가 부담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이 100% 돼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100%를 됐는데 북핵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다시 원점으로 들어갔을 때 또 누가 책임을 지냐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제 생각엔 이것은 특구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오늘 이제 경기도가 주최를 했지만 경기도나 또 다른 지자체 이런 데서 좀 소규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고 또 기존에 이제 개성공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경제특구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국제화를 원하고는 있죠. 그렇지만 아무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발표 중에 북한에 이제 경제개발구 특구로 있는데 거기 온성섬 개발구라고 있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연구소에서 거기 한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잘 아시는 우리 이정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연구소에 이제 같이 있고 해서 몇 명이 가서 봤는데 정말로 그냥 이 옥수수 밭이 높고 뭐 잘못하면 월북할 뻔했어요. 국경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이런데 이런 곳에 무슨 골프장을 만들고 한다는 것이 진짜 제가 봤을 땐 너무 좀 허황된 생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때 안내를 하신 분이 이제 도문에 국장을 지내신 분 토지국에 이제 조선족이신데 그분 말씀이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도한 게 아니라 중국이 부탁을 했다. 여러 경로로 북한에게. 그래서 이런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물론 북한 자체가 경제특구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런 것을 실제로 운영할 만한 지금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국제화를 해야지만 결국엔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뭐 미국 뭐 일본 등 이렇게 세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 주변국을 보면은 지금 달러 보유고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 한국이 단독으로 나서서 경제특구를 하고 법안을 해서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시작은 화려할 수 있지만 결국 실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국민적인 열망에 따라서 특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아까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하고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한 어떤 투자가 아니라 좀 국토 종합 개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뭐 북한의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공단이 들어가고 뭐 청진 같은 데 뭐 가는 이런 큰 픽처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제 특구 자체는 사실은 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분명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군 계획이 좀 먼저 이미 경기도에서 뭐 말라리아 방역 사업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실패는 했지만 이제 북한 그 황해도에 있는 그 흑연광산 투자도 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 후에 이제 이 특구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회담이 잘 돼서 비핵화가 되고 남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통일 경제 특구는 상당히 시도해 볼 만한 정책이 되고 후대에 이제 아주 모범적인 선물이 후대에 주는 선물이 되겠지만 그것을 사실 우리가 100% 투자를 하면서 100% 확신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항상 조금 초기에는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변화 없었던 남북관계에 늘 우리는 관심은 가졌으나 실천은 1단계밖에 머물 수 없었던 제약 요인을 잘 보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입지 조건을 보면서 일단은 작은 것부터 점차 크게 확대하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토론의 말씀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런 공청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꼭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정부 때 DMZ 세계 생태평화원 사업은 남북한이 합의가 돼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시작이 안 돼요. 근데 DMZ이 들어있는 3대 경제벨트에 한 동해벨트, 서해벨트가 있죠. 뭐 황해벨트, 서해벨트 그럽니다만은. 그럼 여기 DMZ 평화접경벨트의 경우에는 여기에 생태 평화안보관광지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북한하고 합의 없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먼저 여기서 시작하고 나중에 북한하고 협력에 넘어간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은 전에 접경지역 정책은 그 남북한이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독일에 가면 그루네스반트라고 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DMZ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 철조망 앞에까지 농사 졌었어요. 서독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사실 DMZ 2km, CCL 민간인 통전선에 갖고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죠?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 지금 김진양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비밀이 하나 뭐냐 간단하게
우리가 돈 더 벌었다거든요. 맞죠, 제 말이? 우리가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북한한테 뭐 퍼주고 준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마 개성공단 문 닫기 전에 2월인가 닫았을 때인데 1월 달에 저희들은 닫을 걸 알고 좀 막아보려고 민간에서 해봤는데 그때 이미 이분들이 문 닫을 때 팀을 짜가지고 아마 동남아시아를 순방을 하셔서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다 돌아왔어요. 개성만 한 데 없다. 그러니까 뭘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 번 거예요. 퀴가 좋아요. 지금 김정은이 저렇게 나오죠. 제가 보기엔 진실성이 있어요. 김정은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김정은 정권의 안정의 비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쪼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인 겁니다. 상층부는. 근데 주민들의 경제 생활은 확 풀어졌어요. 여기보다 더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돈 있으면 저 같은 평양가 살겠어요. 돈 있으면 뭐 안 되는 거 없어요. 완전히 자본주의예요. 근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쪼여오니까 이 시장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핵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은 일종의 시장주의자예요. 개국경제학과 안 되니까 시장을 키워서 시장을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도 뜯어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치적으로는 통제해도 먹고 사는 건 옛날부터 더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더 완화된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협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은요. 우리 이제 큰일 났죠. 트럼프 대통령 내려가도 또 트럼프 나와요. 왜냐면 미국 경제가 하락세기 때문에 오바마식으로 해봤다 안 되니까 트럼프식으로 하는 겁니다. 갑자기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세탁기 철강 이거 시작입니다. 거기다 우리 세계 최고 하는 거 많죠? 자살률 최고, 이혼율 최고, 출산율 최저.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 고령화 시대 들어갔어요. 출구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지금 뭐 평화 쪽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고. 저도 NGO 활동을 해서 북한하고 뭐 거의 매일 연락을 하지만 저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통일 안 됩니다. 그렇게 당장 안 돼요. 지금 내년이면 11.6 사태 끝난 지 40년인데 우리 그 권위주의가 다 해소됐습니까? 정치적 변화가. 아직도 권위주의 남아있죠. 곳곳에.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북한이라는 저 독재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체제 우리하고 통일이 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대, 쟤네도 저기도 원하고 있어요. 살려고 하고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전 모르겠고 적어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출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뚫는 수밖에 없어요. 남북을.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랑요, 대구 부산 가는 거랑 서울에서 철원 가는 거랑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왜냐? 서울 이북은 거의 발전의 수혜 지역이거든요. 제가 통일연구원 DNG 사업단장을 한 5년 해서 잘합니다. 접경 지역을. 그러면 어마어마한 땅의 부가가치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북한이 안 한다고 그래도요, 접경 지역에 거대한 인프라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붙게 돼 있어요. 경제라는 건 물과 같아서. 근데 지금 이 투자 조사처 이렇게 하면 항상 접경 지역은 안 답이 안 나오죠. 인프라가 안 깔려 있잖아요. 인프라가.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서고속도로 하나. 그러니까 이 통일경제특구법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해?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가슴 아픈 적이 많았는데 서울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인천 뭐 천안까지도 전 접경 지역 지자체들 장들 중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 많아요. 고성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고성군수 윤성근 군수님하고 저하고 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고성에 가면은 고성의 전통시장이 관광지구라고 편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전통시장 가보면은요 무슨 난민촌 같아요. 고성 경제 현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단 체제 속에서 접경 지역이 어마어마한 분단 비용을 낼 때 그 비용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항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분단 비용을 낸 겁니다. 나머지 땅값은 그거 뺏어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분단 비용을 분담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많은 인프라를 적자를 보고서라도 인프라를 깔아주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갈 거 아닙니까? 똑같이 해놓으면 당연히 남쪽으로 오죠. 인프라도 좋고 도로도 좋고. 근데 이제 끝났어요. 그 이 모델이 해양으로 가는 모델은 끝났습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중국 거대하게 커지죠. 인도 커지죠.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에서 미래를 찾아 여기 EU, 유라시아 이코노믹 유니언, 유라시아 경제 통합이 거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안 뚫리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우리가. 거대하게. 뭐 길게 하지 말고 우리 김영우 선배님이 시간을 10분 다 줬는데 다 쓰면 안 되니까 끝내겠습니다.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뚫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 변화는 우리도 경제적 변화가 오니까 민주주의 되는 거지. 북한도 배불러주면 민주주의 됩니다.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협력하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만시지탄이에요. 당장 돼야 됩니다. 마침 여야 공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서둘러서 좀 지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려고 나왔어요. 핵을. 시간은 많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주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꾸고 아주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청회 필요 없다. 저런 분을 왜 모셨나 했더니 꼭 필요하니까. 예. 그리고 궁금하게 비밀이 있어요. 또 뭔가 그랬더니 김진양 이사장님께 그렇죠? 많이 벌었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두 문장으로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핵심을 짚어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자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부담이 있으시면서도 귀를 더 기울이게 하는 우리 국토부의 담당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손덕환입니다. 일단 두 분 그 발표 잘 들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 국제 정세가 이 법 통과되는 쪽에는 많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2013년에 이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를 하셨고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이제 통일특구법의 권리역 내지 중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기본 계획은 통일부 장관님이, 그리고 특구 지정과 개발 계획은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공동으로 하시고 그 실시 계획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양부처가 이렇게 황금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주관 부처는 분명히 통일부이시지만 저희가 통일에 관한 주무부처인 통일부하고 그리고 국토계획과 기반 인프라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저희들 잘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특구법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도 일부 이견 사항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양부처 간에 조만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많은 경자구역도 있고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각종 특별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련 사례들을 좀 보고 저희들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통일특구법을 통해서 민자든 개발 수요를 많이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민간 자본 유치가 그렇게 이제 쉬운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인식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게 많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역의 고유 자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자체별 인센티브를 통해서도 개발 수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잘 안 되는 이런 특별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산단 개발로 이렇게 변질되는 사례도 있고, 또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 그리고 수요를 넘어서는 과잉 공급,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특구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분석해서 앞으로 진행될 통일특구의 성공과 안착을 위한 그런 발전 방안을 미리부터 생각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제가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 통일특구법은 앞으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북 화해 무대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이 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같은 기존의 남북 경협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적경 지역만의 이런 산단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남북 경협과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통일특구 조성이 이루어지면은 통일특구법 본래 취지와 명분을 살리면서도 경제적 실리도 함께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회희 의원에게 발표 중에 있는 개성공단 배후의 물류단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과 그 이후를 필요로 하는 물류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 담당하던 보직이 물류시설 정보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단지도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실 때 좀 그런 것과의 남북 경협 사업과의 그런 추가적인 그런 시너지를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일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이게 지역 경제와 통일 기반 조성에 함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간결하고 명료하십니다. 법만 만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신 기존 남북 경협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을 살려가며 정체적으로 잘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임정관 경기도청의 통일 분야 전문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임정관입니다. 저는 토론을 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통일경제 특구가 필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적절한가? 그리고 이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훈철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저는 깊게 들어오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이유가 많은 정치적인 안보, 평화 뭐 이런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특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통일경제 특구가 처한 지금 상황이 1967년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이제 만들어서 시작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67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비판이 뭐였었냐면 그거였거든요. 단열차가 있느냐, 단일 물류가 있느냐, 그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아닌데 그거 지금 해가지고 낭비만 될 텐데 그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냐? 오히려 지금 그때 가뭄이 되게 심했다고 합니다. 가뭄에 돈 써야지 여기에 돈 쓰면 되겠냐?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는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경제특구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경제적으로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에서 통일경제특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가 적절하냐? 시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업앤다운이 있긴 있지만 방향은 확실히 바꾼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향을 바꾸게 된 큰 요인이 이제 전문가들이 두 개를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제재 효과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쓸 수 있을 만큼 핵과 미사일을 만들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온다. 저는 이 두 개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후자에 좀 무게를 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북한이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처럼 자기네들이 수세에 몰렸다고 했을 때 등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요구 말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기서 평화공세라고 해가지고 막 의심하고 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나온다면 평화공세를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지금 남북 간의 분위기가 바뀐 건 확실하기 때문에 통일경제특구는
시대가 변한 상황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그 정권의 그 국정과제 하나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진 문제점이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산해 봤는데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된 다음에 첫 삽을 뜨기까지 2,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통일경제특구 바로 된다가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5년 안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통일경제특구는 또 어떤 운명에 처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 특구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특구법이 제정이 돼서 빨리 패스가 돼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통일경제특구가 생기면 요거를 우리 경기도 남북교류 사업과 어떻게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성공의 조건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요. 성공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리 패스돼야 된다. 둘째는 지자체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그 광역지자체 단체장 지사가 이제 그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럼 경기도에 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자체도 이거를 잘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기도의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남북교류와 관련된 상징이 판문점도 중요하지만 임진각도 중요하지만 땅굴도 중요하지만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 대북협력사업의 상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니라 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이것을 경기도가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경기도 입장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첫째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 통일경제 계획을 만들 때, 계획서를 만들 때 우리가만 하지 말고 북한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한번 디자인을 짜보자.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과 같이 교류를 할 영역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견을 들여서 같이 특구의 디자인을 짜는 게 어떤가.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이제 경기도가 통일교육 사업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일교육이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최근에 경험해 보시겠지만 그 평창올림픽에서 깜짝 놀라게 국민들이 단일팀 반대하고 한반도기 같이 입장하는 거 반대할지 뭐 많이 예상하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이 많은 의견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의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통일경제특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장시간에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나는지 현실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 통일교육사업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에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주제로 많이 논의될수록 하고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디자인을 짤 때 도움이 될수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영 이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요. 그 통일부가 국정과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도, 지자체, 광역에 이제 통일센터를 짓습니다. 통일센터의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각 지역별 통일교육하고 그 이탈 주민들의 정착 지원하는 걸 이제 분리되었는데 그걸 한 공간에 같이 넣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좀 더 크게 좀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이거를 좀 적용해보자. 구체적으로는 경기도 내부의 통일 연구 능력을 그 통일센터에 집어넣고, 그리고 둘째는 아까 김지영 이사님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개성공단과도 같이 그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구 지원단이나 센터를 같이 그런 허브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북부에 우리가 크게 좀 설치를 해가지고 통일경제특구와 이런 통일허브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될 때만 우리가 이제 통일경제특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지막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일을 하시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필요하는가, 그리고 시기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해 주신 네 분의 말씀을 듣고 발제하신 두 분의 말씀을 한 3분 정도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발표의 역순으로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 가지 정도만 좀 개념적 수준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을 해봤던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남북 경협을, 남과 북, 북과 남의 경제협력을 누가 하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측은 93년, 94년 고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김우중 대그룹 회장, 수많은 기업인들이 북측을 찾아가서 설득했지만 사실은 북측은 경제협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설득 10년을 설득해서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했던 겁니다. 개성공단을 또 왜 하자고 했는가? 본질적으로. 오로지 경제만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사상 유례 없는 체제와 제도를 넘어서서 그 땅에다가 경제적 접근이었습니다만은 궁극의 귀결점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프로젝트죠. 공단이 돌아가면, 먹고 살게 되면 평화는 그냥 따라온다. 남측의 기업이 한 5천 개 정도 들어가면은 북측 경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의 기본 기초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만 개가 되면 지금의 북중 관계, 지금의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남북 관계 상황이 실행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상이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통일기특구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일기특구법의 개념적인 지역은 우리 경기도 파주 일대부터 해서 이 남측 지역입니다. 10년, 20년, 30년 걸리다 보면 우리의 투자죠. 당장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서 못한다? 정책의 완벽한 실패죠.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세 번째, 북측은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토론을 해보면 대한민국에는 미국 전문가가 진짜 많습니다. 중국 전문가도 진짜 많아요. 일본 전문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미북 관계를 분석하라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진짜 답답할 정도로 못합니다. 왜냐? 북한 전문가가 없어요. 북을 알고 미국을 알아야 미북 관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거의 90% 알겠는데 북은 완전히 꽝이에요. 우리 사회의 북맹의 수준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북측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가외 이야기입니다만 북은 왜 핵을 가지지? 북은 왜 저 실험을 왜 하지? 도발을 왜 하지? 라는 근본 질문만 던져봐도 왜 하지? 세 번만 던져보면 눈이 보입니다. 결국 경제입니다. 경제. 통일기특구법 이제 이렇게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겠죠. 아마도 이 특구법을 발의하고 만들었던 주체들은 이후에 후대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찬사를 받을 것이다.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 계기점이 있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효희 박사님. 경기도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대해서 이제 특구 유치 방안이나 효과나 이런 필요성 같은 거는 기존에 많이 사실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구법이 제정된다고 하니 특구를 어떻게 이제 어느 지역에 하고 어떻게 어떤 기능들을 수용해야 되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저희들이 당면하게 된 게 이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작동할 수 있는 통일경제 특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진들 간에.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도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도 이제 남한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북한이랑 또 관계가 좋아지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부터
접경 지역으로 이제 좀 확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사실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경제성이 있냐고 먼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다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냐고 이제 또 그게 필요하냐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도나 중앙정부나 이게 다 같이 협력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지 다시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앞에서 축사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보면 필요하다. 오늘 주제인 통일경제특구법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빨리 하자. 시기 놓치지 말고. 세 번째,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안 하고 하고라는 논의는 없는 듯한 큰 분위기를 느낍니다. 앞에 박정우 의원님하고 국회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제 공은 의원님들께 넘어갔습니다. 저도 가끔씩 국회에 이런 세미나나 공청회 오면 늘 한쪽 성향의 그 정당에서 오시면 다른 쪽이 안 오시는데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계보까지 따지시면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분위기도 참 좋았고요. 외통위의 각 강사님들이 다 오셔서 충분히 보고 가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거듭 사회자로서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필요하다, 빨리 하자, 우린 잘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를 여기서 더 확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엇갈리면 의견을 듣겠지만 참석했는데 왜 기회를 안 주나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세미나는 늘 시간을 넘어가지만 오늘 같은 세미나는 시간을 아껴서도 간다는 이런 모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 방안에 대한 얼마만큼의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오는가 하는 것을 압축해서 2시간 동안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교수님과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 방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